1871년 봄 한양의 어느 양반 가문. 대문이 열리고 관아의 아전 한 명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 그 종이를 양반 가장의 손에 내밉니다. 호포 고지서. 5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1392년, 그리고 1871년, 정확히 479년. 거의 5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조선의 양반은 군포라는 세금을 단 한 자도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그 종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양반의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통념을 깨고 가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흥선대원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쇄국 정책의 보수 폭군. 외국과 담을 쌓은 사람. 결국 조선을 망하게 한 원인.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사람이 1871년에 한 일을 한번 보세요. 500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던 양반의 주머니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조선 전국에 있던 600여 개의 서원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모두 폐쇄했어요. 지방의 거대한 토호들과 정면으로 맞붙었고 왕실의 외척 세력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이게 보수 폭군이 할 일일까요? 오히려 한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개혁가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요? 이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릴게요. 1871년에 시행된 그 호포제라는 정책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이 정책의 그림자가 150년이 지난 2026년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여전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유세 논쟁, 재벌세, 슈퍼리치 슈퍼리치 과세. 이 모든 단어들의 한국사 원형이 바로 그날 양반의 손에 쥐어진 그 한 장의 종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조선의 양반은 500년 동안 세금을 안 냈을까요? 이게 처음부터 정해진 일이었을까요? 답은 의외입니다. 자, 먼저 한 가지부터 짚고 갑니다. 조선의 양반이 세금을 안 낸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 아니었어요. 조선 초기,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됐을 때 세금 체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전세 토지에 매기는 세금, 공납 지방 특산물을 바치는 세금, 군역 16세에서 60세 사이 남자에게 부과하는 군 복무 의무. 이 세 가지 중에서 군역이 가장 무거웠어요. 원칙적으로 조선의 모든 남자는 자기 인생의 일정 기간을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신분에 상관없이요. 조선 초기에는 이게 작동했습니다. 양반의 아들도 군대에 갔어요. 기록에 그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15세기 후반부터 양반들이 군대 가는 대신에 천을 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당 1년에 군포 2필. 이게 군포예요. 군대에 갈 의무를 천으로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양반도 평민도 똑같이 냈어요. 그런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양반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학문을 하는 우리는 일반 백성과 다르다. 우리는 정신적 노동을 하니 군포에서 면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 주장이 처음에는 공식 법령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관행으로 슬며시 시작됐습니다. 1명, 2명이 면제받고 그게 점점 늘어나고 어느새 모든 양반이 면제 대상이 되는 식으로요. 그리고 17세기에 들어서면 사실상의 합법화가 됩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양반의 면세가 거의 자연법칙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답은 의외로 깊습니다. 조선 후기 인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 약 1000만 명 중에서 양반의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요? 조선 초기에는 약 3%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 그런데 조선 후기, 그러니까 1819세기에는 어떻게 됐느냐? 학자에 따라 추산이 다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양반 호적이 전체의 4060%까지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특히 영남 지방의 어느 군현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양반 호적이 전체 호의 70%를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 마을의 칠할이 세금 면제 대상.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양반 신분이 매매됐기 때문이에요. 돈 있는 평민이 가난한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가짜 족보를 만들어서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이걸 모록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옮기면 거짓으로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세금 부담은 어디로 갔을까요? 양반이 안 내고 양반 행세를 하는 부자 평민도 안 내고 결국 남은 것은 누구냐? 진짜 평민과 가난한 농민들입니다. 조선 후기 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민 가구 한 곳이 1년 농업 생산량의 3,050%를 세금으로 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건 영조시대 균역법 이전의 군포 부담만이 아니라 공납, 환곡, 농간, 전세를 다 합친 수치입니다. 한 가구의 한 해 수입 절반이 세금으로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노동으로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의 면세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가 200년 가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농민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농민은 도망갑니다. 도망간 농민의 세금을 친척과 이웃이 떠맡습니다. 그것마저 무너지면 마을 자체가 비어버립니다. 조선 후기의 농촌이 진짜로 텅 비어가던 시기, 그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흥선대원군. 본명 이하응. 자, 이제 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하응. 1820년 출생. 1898년 사망.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그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44세 이전과 44세 이후. 44세까지의 그는 거의 거지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가 태어난 집안은 왕실 종친 가문이었습니다. 영조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조선에서 왕실 종친이 얼마나 무력한 자리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조선의 권력은 안동 김씨 일가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세도 정치라고 불리던 이 시기 왕실의 종친은 견제 대상 1순위였습니다. 종친이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면 안동 김씨가 곧바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하응은 어떻게 살았느냐? 일부러 망가진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거리에서 술 마시고 시비 걸고 도박장을 들락거리고 양반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못 쓴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일부러 행동했어요. 이걸 파라코 노릇이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망가진 가문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좌절이었느냐? 아니에요. 이건 전략이었습니다. 이하응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똑똑해 보이면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가장 무력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위장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거의 20년 동안 기록에 한 일화가 남아있어요. 그가 한 양반 잔치에 갔다가 안동 김씨 집안의 한 사람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술상이 그의 얼굴에 던져졌어요. 이하응은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화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붓을 잡고 그 잔치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언젠가는. 이게 30대 후반의 이하응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뒤집혔을까요? 1863년 12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왕이었던 철종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33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가 결정해야 했어요.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조대비.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조대비는 안동 김씨와 사이가 나빴어요. 그래서 그녀는 안동 김씨가 통제하기 어려운 후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이재황. 당시 11세. 이 어린 소년이 다음 왕으로 결정됩니다. 훗날의 고종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11세 소년이 왕이 되면 누가 실제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대로라면 왕실의 최고 어른인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대비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내가 아니라 왕의 친아버지에게 정치를 맡기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선 역사에서 살아있는 왕의 아버지가 직접 정치를 한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원래 왕이 즉위하면 그 아버지는 이미 죽었거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종의 경우 살아있는 평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원군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대원군이 무엇이냐? 왕의 살아있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조선 역사상 살아서 대원군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이하응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지위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어요. 조대비는 그에게 거의 모든 정치 권력을 위임합니다. 44세까지 거리에서 술 마시던 그가 한순간에 조선의 사실상 1인자가 된 거예요. 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44세까지 바닥을 보고 산 사람이 갑자기 권력의 정점에 서면 무엇을 할까요? 답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을 잘라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가문이 권력을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미래를 다집니다. 흥선대원군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로 한 일은 그 세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자기가 위장하고 살아야 했던 그 20년이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 안동 김씨라는 한 가문이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답은 한 줄로 정리됩니다. 한 가문이 모은 부와 권력을 다시 분산시킨다. 이게 흥선대원군 개혁 정치의 핵심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호포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권력을 잡은 1864년의 조선이 어떤 상태였는지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폐허였어요. 먼저 국가재정. 세도 정치 60년 동안 안동 김씨 일파는 국가재정을 거의 사유화했습니다. 매관매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관직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수령 자리 하나에 수천 냥, 어떤 자리는 수만 냥까지 거래됐어요. 돈을 주고 수령이 된 사람이 임지에 가서 무엇을 할까요? 그 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백성을 등쳐먹어요. 그리고 회수한 돈의 일부를 다시 한양으로 올려보냅니다.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에게요. 이 사이클이 60년 동안 돌았습니다. 그래서 1864년 시점에 국가의 곳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기록에 따르면 호조의 1년 예산이 정상 시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대 운영비, 관리 봉급, 왕실 비용, 토목 공사비 모든 게 부족했어요. 다음 백성의 상태. 19세기 중반 조선의 농민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세금은 부족한 곳간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세금이 양반에게는 안 가니까 평민에게 집중됩니다. 농민의 부담이 극에 달했고 그 결과 1862년에 진주농민봉기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 봉기는 곧 전국 70여 개 군현으로 번져요. 이게 임술농민봉기입니다. 봉기의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환곡 농간과 군포 부담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2년 전 조선의 농민들은 이미 한 번 일어났던 겁니다. 다음 외부 위협. 1860년 청나라가 영불연합군에게 베이징을 점령당해요. 1862년 러시아가 두만강 건너 연해주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는 시기에 조선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물려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빈 곳간을 채울 것. 둘째, 농민의 부담을 줄일 것.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곳간을 채우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세금을 덜 걷어야 합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풀까요? 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게서 새로 거둔다. 여기서 한 가지 미니 에피소드를 꺼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시행하기 전에 한 가지 다른 시도를 했어요. 경복궁 중건이었습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뒤로 270년 가까이 폐허 상태로 있었어요. 이걸 다시 짓겠다는 게 흥선대원군의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빈 곳간으로 어떻게 거대한 궁궐을 짓느냐. 그래서 그가 만든 게 당백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액면가가 일반 상평통보의 100배인 화폐를 발행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1,000원짜리 동전을 갑자기 10만원짜리로 찍어서 시장에 푸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물가가 56배 폭등했어요. 쌀값이 폭등하고 평민의 실질 소득이 무너지고 시장 거래가 마비됩니다. 당백전은 2년도 못 가서 폐지됐어요. 이 실패가 흥선대원군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줬을 거예요. 손쉬운 방법으로는 빈 곳간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다음에 꺼낸 카드가 진짜로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한 그 주머니. 양반의 주머니였어요.
자, 이제 1871년으로 들어갑니다. 호포제. 한자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호집, 가구, 포천, 즉 군포, 제도. 글자 그대로 옮기면 집마다 군포를 매기는 제도예요. 기존의 군포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은 빠지고 평민만 부담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이걸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매긴다. 양반의 집이든 평민의 집이든 똑같이. 이게 호포제의 핵심이었어요.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이 발상이 흥선대원군이 처음 한 게 아니었어요. 영조시대 1750년에 균역법이 시행됩니다. 그때 영조도 사실은 양반에게 군포를 매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양반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서 영조는 절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양반 대신에 토지의 결작세를 매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조의 균역법은 양반의 신분에 직접 손 떼는 건 피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걸 80년 정도 운영하니까 한계가 보였어요. 부족한 재정을 토지에서 메우다 보니 토지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 부담이 또 다른 형태로 농민에게 전가됐어요. 결국 영조가 미완성으로 남긴 그 과제 양반의 신분에 직접 세금을 매긴다 가 121년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시도한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짚고 가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호포제는 사실 영조균역법의 미완성을 마침내 완성한 정책이었어요. 이 시리즈에서 우리가 이미 본 영조균역법 그게 호포제의 한 부모예요. 자, 그러면 호포제가 어떻게 시행됐는지 봅니다. 1871년 음력 3월 흥선대원군이 호포제 절목을 반포합니다. 절목이라는 건 시행세칙이에요.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적어둔 문서입니다. 이 절목에 적힌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모든 호에 군포를 매긴다. 신분에 상관없이. 둘째, 호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둔다. 큰 집은 더 내고 작은 집은 덜 낸다. 셋째, 양반의 집도 예외 없다. 다만 양반이라는 이름 대신 특별호라고 부른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정치적으로도 영리했어요. 양반에게 직접 당신은 군포를 내라고 하면 양반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호포라고. 호에 매기는 세금이다라고요. 이건 사실상 양반에게 군포를 매기는 것이지만 형식상으로는 집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닮았느냐? 지금 2026년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부세는 부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고액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누가 부담하느냐? 고액 부동산을 가진 사람, 즉 자산가들입니다. 이름은 부동산세이지만 실질은 부유세인 거예요. 150년 전 흥선대원군이 한 정치적 디자인과 거의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호포제 시행 첫 해의 결과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호포제 시행 후 군포 수입이 약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에 평민만 내던 군포에서 양반호와 신호, 세로 호로 잡힌 가구가 추가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군포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양반 계층이 부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평민 한 가구의 부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평민의 군포 부담이 평균 3,0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부자에게서 더 거두니까 평민의 부담이 줄었어요. 그리고 국가 재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게 1871년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은 호포제 하나만 시행한 게 아니었어요. 호포제와 거의 동시에 또 하나의 거대한 정책을 펴니다. 서원 철폐. 서원이 무엇이냐? 양반들이 학문을 닦는다는 명분으로 세운 사설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서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됐을까요? 토지 면세, 노비 면역, 그리고 정치적 결집의 거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양반들이 세금 안 내고 자기들끼리 권력을 키우는 사조직이 된 거예요. 조선 후기에 전국에 서원이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약 600여 개. 흥선대원군이 무엇을 했느냐? 이 600여 개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모두 폐쇄했습니다. 서원 583개 폐쇄. 한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종교교육시설 정리 사례 중 하나예요. 폐쇄된 서원의 토지는 국가가 환수했고 거기 속해 있던 노비들도 풀려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이걸 한 명의 정치인이 1864년부터 1873년까지 단 10년 만에 다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흥선대원군에게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한 가지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세 아들 고종이라는 왕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 뒤에 숨은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정치적 자리. 그가 만약 단순한 신하였다면 호포제도 서원철폐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대원군이라는 그 한 자리가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짚어야 해요. 자기 자리가 너무 강하면 그 자리 자체가 위협이 됩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마지막 비극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그 자리를 두려워한 한 사람이 곧 그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명성황후였어요. 자, 흥선대원군이 호포제와 서원철폐를 강행하자 양반들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이 저항의 형태가 흥미로워요. 기득권의 저항은 시대마다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그 패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분 공격. 양반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호포제 자체를 도의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공격하는 거였어요. 양반과 평민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같은 세금을 매기느냐. 이건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건 성리학의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명분 공격이 곳곳에서 터졌어요.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세금이 도입될 때마다 비슷한 명분 공격이 등장합니다. 이건 자유시장 경제에 어긋난다. 이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이건 시장 원리에 반한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패턴은 같습니다. 기득권의 명분 공격은 항상 그 시대의 가장 권위 있는 사상을 동원해서 이루어져요.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었고 21세기에는 시장 자유주의입니다. 둘째, 조세 회피. 명분 공격이 안 통하면 양반들은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온갖 수법을 동원해요. 호적을 분할하거나 합치고 토지 명의를 노비나 친척에게 돌리고 호의 크기를 일부러 작게 신고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호포제 시행 첫 해의 일부 지방에서는 양반 가구의 호적 신고 누락이 30%를 넘었다고 해요. 지금 부동산세나 종합소득세에서 벌어지는 위장 분할, 명예 이전, 차명 거래와 본질적으로 같은 패턴입니다. 부의 형태가 천에서 부동산으로 그리고 금융자산으로 바뀌었을 뿐 회피의 메커니즘은 거의 동일해요. 셋째, 정치 결집. 이게 진짜로 무서운 단계입니다. 양반들은 호포제 반대를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뭉치기 시작했어요. 서원이 폐쇄됐다고는 하지만 살아남은 47개 서원과 향교를 중심으로 양반들은 빠르게 결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호포제 반대 상소를 집단으로 올리기 시작해요. 전국 향교 유생 수만 명의 이름이 적힌 거대한 연명 상소가 한양으로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소들이 무엇을 노렸을까요?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정당성을 흔드는 거였어요. 흥선대원군은 왕도 아니면서 왕의 자리에서 정치를 한다. 그는 정통이 아니다. 그를 정치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1870년대 초반 양반 사회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정치 결집 단계로 넘어가면 그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에요. 정권 자체를 흔드는 정치 운동이 됩니다. 넷째, 외부 동맹. 이게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단계예요. 기득권은 자기들끼리만 싸우지 않습니다. 다른 권력 집단과 손을 잡아요. 호포제 반대 양반들은 두 개의 외부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하나는 명성황후 가문, 즉 여흥민 씨. 다른 하나는 외세 일본과 청나라.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잃은 1873년 이후 여흥민 씨가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반들의 호포제 부담을 다시 줄여줘요. 서원도 일부 복원시킵니다. 흥선대원군 10년의 개혁이 그가 권력에서 떨어진 직후부터 빠르게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득권 저항의 4단계. 명분 공격 조세 회피 정치 결집 외부 동맹. 이 4단계가 1871년부터 1873년까지 2년 사이에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 4단계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흥선대원군의 호포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거울이에요. 부유세는 단순히 세금 정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회에서 부와 권력의 균형을 다시 그리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저항을 부릅니다.
이 저항의 패턴을 모르면 정책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1873년으로 들어갑니다. 이 해에 한국 사상 가장 흥미로운 정치적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의 주인공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군중도 아니었어요. 한 여자였습니다. 명성황후. 본명은 민자영. 당시 23세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 미니 에피소드를 짚어야 합니다. 명성황후가 어떻게 고종의 부인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1866년 고종이 15세 되던 해 흥선대원군은 며느리감을 골라야 했어요.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본 조건이 무엇이었느냐? 외척이 약할 것. 그가 평생 시달려온 게 바로 외척 권력이었어요. 안동 김씨 같은 거대 가문이 며느리가 되면 그 가문이 또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가 일찍 죽고 가문이 약했던 한 여자를 선택했어요. 16세의 민자영. 흥선대원군 자기 부인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흥선대원군이 이 결혼을 결정하면서 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외척이 약하니 우리 가문이 안전할 것이다. 이게 그의 가장 큰 오판이 됩니다. 가문이 약하다는 것은 야망이 클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자, 명성황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정치에 관한 책, 역사에 관한 책, 그리고 외국 상황에 관한 책까지. 16세에 시집 와서 처음 몇 년 동안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1870년대 초반부터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가 한 일은 자기 친정 가문 여흥민 씨를 정치 일선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어요. 흥선대원군이 외척이 약하다고 봤던 그 가문이 며느리의 손에서 빠르게 권력 집단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민승호, 민겸호, 민태호 여흥민 씨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요직에 진입해요. 다음으로 그녀가 한 일은 호포제와 서원철폐에 불만을 가진 양반 세력과 손을 잡는 거였습니다. 명성황후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흥선대원군을 끌어내리고 양반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겠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카드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고종이었어요. 고종은 이때 22세. 즉위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22세 청년 왕에게 그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왕인데 아버지가 모든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형식적인 자리에만 앉아 있고요. 이건 어떤 청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명성황후는 이걸 정확히 봤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왕이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당신은 22세이고 더 이상 11세 어린 왕이 아닙니다. 자, 1873년 11월. 거사가 시작됩니다. 최익현이라는 양반 학자가 한 편의 상소를 올려요.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원군은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상소가 결정적이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정면으로 대놓고 말하지 못한 것을 한 양반이 처음으로 공식 문서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고종이 이 상소를 받아들였어요. 아버지는 이제 사가로 돌아가시오. 이 한 줄에 9년간의 흥선대원군 정치가 끝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1873년 12월 흥선대원군이 궁궐을 나갑니다. 54세. 그의 아들 고종이 즉위한 지 10년째. 그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11세의 왕으로 만든 아들이 자기를 끌어내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며느리로 골라준 여자가 그 자리 옆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만든 호포제, 서원철폐, 양반개혁 이 모든 정책이 그가 나간 그 순간부터 빠르게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짚어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을 끌어내린 것은 양반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든 권력 구조 자체였습니다. 11세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그 옆에 명성황후를 배치하고 모든 정치를 자기가 잡았던 그 구조. 이 구조가 10년 뒤 그를 정확히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의 가장 위험한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그 구조 자체예요. 이게 1873년 흥선대원군이 배운 한국 사상 가장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제 1871년에서 2026년으로 건너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세금 논쟁이 무엇입니까? 종합부동산세, 부유세, 재벌세, 슈퍼리치 과세. 이 모든 단어들이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부를 가진 사람에게서 더 거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한국 사회는 150년 전과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어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추가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습니다. 이 정책이 1871년 호포제와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부의 한 형태에 대해 추가 세금을 매겼다. 호포제는 호에, 종부세는 부동산에. 둘째, 신분이나 직접적 부유함이 아니라 재산의 한 형태를 기준으로 매겼다. 정치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이에요. 셋째, 시행 직후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 종부세도 호포제처럼 도입 직후부터 위헌 소송, 명분 공격, 정치 결집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넷째, 정권 교체와 함께 후퇴했다. 종부세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약화됩니다. 호포제도 흥선대원군 실각 직후 빠르게 약화됐어요. 다섯째, 다음 정부에서 다시 강화되는 식의 시소시소를 반복한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강화됐다가 다음 정부에서 또 약화돼요. 150년 전 호포제의 운명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자, 한 가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부유세는 한 정권으로 끝나지 않는 정책이에요. 이건 100년, 150년이 걸리는 릴레이 정책입니다. 대동법이 100년 걸렸듯이 부유세도 15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150년 릴레이의 한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호포제는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정치적 균형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호포제 자체는 옳은 정책이었어요. 결과도 좋았어요. 평민 부담 3,040% 감소, 국가 재정 50% 증가. 그런데도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흥선대원군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적을 동시에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양반, 외척, 서원 세력, 종교 세력, 외국 세력 이 모든 집단이 동시에 그를 적대시했습니다. 10년 안에 너무 많은 개혁을 하려고 하면 그 모든 개혁의 적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 정권은 무너져요. 이게 1873년 흥선대원군의 비극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의 부유세를 추진한다면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지하게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한꺼번에 모든 개혁을 밀어붙이면 그 모든 개혁의 적들이 결집합니다. 그러면 정책은 옳아도 정권이 무너지고 정책도 함께 무너져요. 흥선대원군 호포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어쩌면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정책의 속도예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빠르면 무너지고 느리면 잊혀집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한 정치인의 진짜 실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만약 호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첫째, 그가 더 오래 권력을 유지했을 수 있어요. 양반의 적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둘째, 그러나 조선은 더 빨리 망했을 거예요. 부유세 없이는 재정이 살아나지 않고 농민 봉기는 더 격렬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한 가지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권력의 수명과 조선의 수명을 맞바꿨습니다. 이게 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자기 정권의 수명을 줄여서라도 나라의 수명을 늘리려는 사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1871년의 흥선대원군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옳았는지 그르쳤는지를 떠나서 그가 한 가지 선택을 했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인생은 1873년에 끝나지 않았어요. 1882년 이모군란 때 그는 잠시 권력을 되찾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청나라군에 납치되어 텐진에 4년간 유배되어 1894년 갑오개혁 때 그는 또 한 번 잠시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일본의 꼭두각시에 가까웠어요. 그가 한 모든 일은 1864만 1873년 단 10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10년 안에 그는 호포제를 세웠고 서원을 정리했고 경복궁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그 10년이 끝난 뒤 그는 거의 25년을 더 살았지만 그 25년에 그가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권력의 황금기는 한 사람에게 길게 오지 않아요. 짧게 그리고 한 번만 옵니다. 흥선대원군은 그 짧은 10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를 다시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871년 봄, 한양의 어느 양반 가문. 한 양반이 손에 호포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500년의 무임승차를 끝냈어요. 그리고 그 한 장의 종이를 매긴 사람은 그 대가로 2년 뒤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며느리에게요. 22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 자기가 만든 그 자리들이 자기를 밀어내는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왕으로 만든 아들, 자기가 며느리로 들인 여자, 자기가 무력화시킨 그 양반들. 이 세 갈래의 칼이 동시에 그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1898년 79세에 죽어요. 조선이 망하기 12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호포제는 그가 죽기도 전에 사실상 무너졌어요. 서원도 일부 복원됐습니다. 양반의 특권도 일부 회복됐어요. 그가 한 모든 일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후퇴한 겁니다. 자,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호포제는 실패한 정책일까요? 답은 의외입니다. 호포제는 한 정권 안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150년의 시간축에서 보면 살아남았습니다. 호포제 가보개혁 1894 신분제 폐지 일제강점기 누진세 대한민국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유세 논쟁. 한 가지 흐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흥선대원군이 1871년에 시작한 그 한 줄 신분에 상관없이 가진 자에게서 더 거둔다. 이 한 줄이 지금까지 15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계속 살아있어요. 이름을 바꾸고 형태를 바꾸고 강도를 바꾸면서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한 정권 안에서는 패배자였지만 한 시대 단위에서는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서울 마포구의 공덕동 언덕에 흥선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운영궁이 남아있습니다. 작은 한옥 몇 채. 화려하지도 않고 거대하지도 않아요. 그 마당 한쪽에 한 그루 큰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심었다고 전해지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지금 150년 가까이 자랐습니다. 그가 권력에서 끌려 내려온 그 다음 해부터 한 해도 안 걸은 채로요. 흥선대원군은 그 나무가 이렇게 자랄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랐습니다. 그가 만든 호포제도 어쩌면 그 나무처럼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형태가 바뀌었지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시대에서 누구의 주머니를 열어야 합니까? 그 주머니를 여는데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흥선대원군은 79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짧고 가장 화려한 10년 동안 그 답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그 한 줄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그 한 줄을 우리는 어떻게 이었을 것입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남은 마지막 숙제입니다.